복잡한 정치 현안을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정치 뉴스 사용 설명서 친절한 정치. 오늘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관심사였는데 저희가 기자회견은 봤고요. 네. 그 전에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 조수진 공보단장과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봤는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를 하다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나 또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들의 사과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서로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처음에는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로서는 예상하지 않았던 그리고 예상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준석 대표 자존심 강한 인물 그리고 조수진 단장은 소위 말하는 좀 센 캐릭터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처음부터 두 사람이 과연 어울릴 수 없는 소위 요즘 유행하는 깐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 11일 날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뽑히고 나서 이후에 어제 SNS상에서 조수진 최고가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대표라는 호칭을 어제 처음 썼대요. 그전까지는 대표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 석 달 전에 조수진 최고가 좀 눈치를 하고 와서 처음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비공개회의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내가 지금 없는 2달 동안 당이 지금 엉망이 됐다. 내가 이제 최고위원회에 나와가지고 당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준석 대표랑 그때부터 부딪혔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얘기였겠군요.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 위주로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의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이거예요. 내 지시사항을 듣지 않으니까 나는 할 역할이 없다. 다른 어떠한 공보단장이라든지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는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지시를 했는데 똑같이 나는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얘기 안 들어요. 나는 후보 말만 들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대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선대위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수진 최고는 사과를 나한테 하지 말아라. 당신은 징계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상당히 험한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수진 단장은 왜 이준석 대표를 심기를 그렇게 거스르는 그리고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들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원래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썩 원만하지 않았지 않았느냐라고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조수진 최고는 정치권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여러 핵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취재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젊은 나이에 비대위원으로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조수진 최고가 보기에는 조금 좀 정치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 깜일까? 그런 내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낮잡아 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렇죠. 좀 얕잡아 보고 이준석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상황을 맞게 되니까 정말 곤혹스러운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놓칠 수가 없는 이른바 울산 회동까지 하면서 간신히 붙잡아서 한 배를 타고 그동안 선거운동 같이 있게 펼쳐왔는데 이 상황에서 다 내려놓겠다고 하니까 당혹스럽고요. 그리고 조수진 단장은 윤석열 후보 말만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읍참마속으로 자르기도 굉장히 좀 그럴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아니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한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말을 듣겠죠. 조수진 최고는 그러면 사과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사과 필요 없어라고 방어막을 친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요.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조수진
최고위원, 공보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내 편 든 게 아니라 조수진 공보단장의 편을 들어줬구나. 그렇다면은 선대위에서 본인의 지시가 먹히지 않는 선대위원장이라든지 미디어 홍보 총괄 본부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러한 무의미한 직책들은 내려놓겠다. 단 당대표직은 그만두지 않고 당대표로서의 역할은 더욱더 확실히 잘 하겠다라고 다짐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맞은 지금부터 그러면 조수진 최고위원은 공보단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은 상황인 채로 변함없이 3월 9일까지 당 대표직만 수행하게 될 것인지, 뭔가 변화의 계기가 있을 그런 변곡점은 맞지 못할까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이거 메모드 선거 대책위원회 이거 좀 효율적으로 실무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좀 내비쳤고 이준석 대표도 이러한 체제로는 선거 못 치른다라고 선거 선대위원회의 체제를 좀 개편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체제가 좀 개편돼서 민주당처럼 네. 좀 후보 중심 그리고 당대표 중심 이러한 선대위 체제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역할 분담에 대한 직책 변경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조수진 공보단장이 새로운 선대위 체제 내에서는 공보단장직을 자연스럽게 맡지 않고 이준석 대표는 자연스럽게 또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태 해결의 키는 윤석열 그럼요. 후보도 갖고 있겠지만 또 김종인 위원장의 결단도 상당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말렸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만류도 뿌리친 건데 결국에는 후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세 분이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 국민의힘 선대위가요, 이 화학적 결합, 선대위의 화학적 결합을 비단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앞서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휘 체계에 이런 난맥을 겪게 되니까 어제 이제 신지혜 씨가 합류를 하고요. 네. 그에 앞서서 또 이수정 교수 합류하는데도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과 결을 같이 해오지 않았던 상황에 그런 인물들이 합류하는 것, 이것이 좀 매머드, 항공모함 선대위 뭐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또 파열음을 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맞아요. 신지혜 씨를 영입한 새시대 준비위원회는요. 선대위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후보 직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보고 받을 수도 없고요. 지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모르는 상황에서 신지혜 씨 같이 좀 논란이 있는 분을 영입을 한 거죠. 그거는 후보와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이렇게 되면은 신지혜 씨가 영입됨으로써 그동안 당에서 정강 정책으로 내세웠던 것, 이준석 대표가 주장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엉클어져 버려요. 예. 예를 들면은 신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 강하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2030 남성층의 지지가 강합니다. 지지층이 이렇게 좀 엇박자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신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주장을 했어요. 그럼 정강정책에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 폐기거든요. 원전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해야 되느냐, 난감한 거죠. 물론 신지혜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입당을 하지 않겠어요. 그냥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들어가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노력할 뿐입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입당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신지혜 부위원장이죠. 이제 부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당의 공식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네. 당대표로서는 좀 난감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꼬리 잡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주제 역시 사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나란히 고개를 떨군 두 후보. 이 사과의 진정성 그리고 시점이 과연 있느냐, 적절했느냐를 놓고 이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관련된 두 후보 목소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들의 사과 이번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와 관련된 사과인데 죄송하다, 비판 겸허히 받겠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이 논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사과의 스타일도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느끼실 것 같은데요. 뭐 어디서 이런 차이점이 날까요? 그러니까 사과의 3원칙이 있습니다. 신변충, 신속하게, 변명 없이, 충분하게 예. 이렇게 사과해야 되거든요. 이 사안과 놓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변명 없이, 충분하게 사과의 3원칙에 맞게 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논란이 불거지니까 4시간 만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까지도 받겠다라고 충분히 사과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사과를 했어요. 신속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댔습니다. 변명이 좀 있었고요. 좀 충분한 사과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A4 용지를 읽었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답을 했어요. 네. 이런 것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자인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2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면 곧바로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잖아요. 예.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검사 스타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죠. 지금 빨리 정치인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아직 반은 검사 옷이고 예. 반은 정치인 옷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정치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각자 다른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가족 리스크로 묶여 있지는 하지만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비교는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 진정성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앞서서 신변충을 말씀하셨는데 그 진정성 여부는 사과를 보면서 무엇을 보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빛, 말투, 억양, 행동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A4 용지를 읽고 그 용지를 주머니에다 넣고 그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답하신 거 보면 아직도 뭔가 마음에는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한 거다라는 그런 표현이 좀 누군가 보여져요. 써준 사과문을 그냥 마지못해 읽었다. 네. 뭐 이렇게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비춰지는 그렇게 보여요. 상황에서는 좀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네. 된다.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얘기네요. 이후에 계속 기자들이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했더니 그냥 묵묵부답을 했고 나중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좀 변명하는 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사과는 그 신변충 법칙에는 다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부합하죠. 근데 제가 자꾸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 제가 참 이상한데 기본적으로 사과는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과의 방식은 적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제 사과 국면이 어떻게 매듭을 짓게 될지 지금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앞으로 80일 정도 남은 대선 레이스 이 가족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는 이 승패와도 연관이 돼 있다, 직결된다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몹시 궁금합니다. 어제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가족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이 후보 선택에 중요한 포인트냐라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또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 아들 문제보다 부인 문제가 조금 더 판단을 하는 우리의 판단 상식에 더 큰 판단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의 가장 큰 대선 과정 중에 리스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출마 명분이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상식적인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냉정함을 좀 잃으셨더라고요. 네. 허위 경력 쓴 건 잘못된 거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것을 변명하는 것도 정의롭고 공정한 건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출마 명분을 자기 부정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 거 아니야?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도 내로남불이네? 이중잣 대네?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건을 처리하는 대응 방식, 사과의 형식, 내용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좀 큰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현재 입장에서는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묘수를 윤석열 후보가 또 꺼내 든다면 그 또한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얘기 듣고 너무 이렇게 섭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프 측에서 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좀 한 78일 정도 남겨놓고 터져가지고 다행이다. 예. 만약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터졌으면은 또 우왕좌왕했으면은 선거에 큰 영향일 텐데 우리가 좀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벌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할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오늘 친절한 정치인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가톨릭대 장성철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